1000년 전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장 증명해보라고요. 여기 카자흐스탄 출신의 한 방송국 PD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를 취재한 그녀는 본인이 잘못했다며 라디오 방송에서 모든 걸 털어놓는데요. 도대체 그녀가 취재한 남자는 무엇을 얘기한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잘못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제작자로 일하고 있어요. 재미없는 정부 행사라도 촬영해야 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요일 12월 20일에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시내 큰 광장에서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방송국에서 제 조수인 바흐티아르를 만났어요. 우린 텅 빈 거리를 지나 광장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일꾼들이 의자를 줄줄이 놓고 있었고 빨간색 파란색 장식으로 꾸민 큰 무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비싼 코트를 입은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어요. 제 일은 간단했습니다. VIP석을 촬영하고 중요한 손님들을 잘 찍는 거였죠. VIP석에는 26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각각의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부유한 사업가들과 정부 관료들이 하나씩 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줌을 당겨서 이름표를 읽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드르 김. 카메라를 다음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미하일 박. 그 다음엔 이반 최. 그리고 드미트리. 이건 러시아 이름도 아니고 카자흐 이름도 아니었어요. 한국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카메라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리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한국 얼굴들과 이름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바흐티아르가 제 옆에 서서 여분 장비를 들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세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촬영을 멈추고 카메라가 아닌 제 눈으로 직접 VIP석을 바라봤어요. 조심스럽게 세어봤습니다. 총 26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15명이 한국 사람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가 계산기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의 한국 사람들을 고려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2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는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말이 안 되고 있었어요. 200개 구슬 중에 빨간 구슬이 하나만 있어야 하는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이 거의 120개를 발견한 것과 같았거든요. 저는 흥미진진하면서도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작은 숫자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났지만 제가 본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챙기면서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흐티아르와 저는 조용히 방송국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사무실은 3층에 있었는데 큰 소리로 윙윙거리는 컴퓨터 2대와 주차장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밖이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아직 오후 4시밖에 안 됐거든요. 카자흐스탄의 겨울 낮은 정말 짧아요. 아마 제가 잘못 센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 거예요. 제 조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카자흐스탄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에는 약 2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고려 사람들은 16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컴퓨터 계산기를 사용해봤습니다. 1%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0.8%였어요.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행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VIP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학생 30명이 있는 교실에서 검은 머리 학생이 1명만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6명이 검은 머리인 것과 같았거든요. 다른 명단들도 찾아봅시다. 제가 말했어요. 대기업 사장들, 정부 관료들, 대학 총장들 말이에요. 우린 3시간 동안 일했어요. 각각의 명단을 맞춰봤을 때 그 모습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사장들 명단을 찾았어요. 바흐티아르는 정부 부서장들 명단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요 대학들의 총장과 부총장들도 찾아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 곳곳에 있었어요. 여기저기 몇 명이 아니라요. 정말 많았어요. 그들의 작은 인구수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많았습니다. 건설회사 사장들 중 22%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정부 부서장들 중 18%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지도부는 27%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병원장들은 20%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빨간 펜으로 종이에 적어봤어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바흐티아르가 자기 컴퓨터 화면을 보고 제 종이를 보고 다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계산이 안 맞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큰 비밀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보물 지도를 찾았는데 그 보물이 진짜인지 그냥 이야기인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이 숫자들이 맞다면 카자흐스탄의 한국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비율로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이 숫자들을 본 적이 없는 척하고 꽃축제나 테이프 커팅식 같은 행사만 계속 찍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빨리 뛰고 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제 상사를 설득해서 이 이상한 수수께끼를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바닥에 땀을 흘리며 상사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제 연구 자료들을 부채처럼 펼쳐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밝은 사무실 불빛 아래에서 그 숫자들이 더욱 놀랍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상사가 물었어요. 입이 바짝 말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석 이야기와 말이 안 되는 계산에 대해 설명했어요. 상사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1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5분 정도 지났을 때 상사가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장소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방문하기로 한 곳은 바르한 솔루션이라는 회사였어요. 라울손이라는 38세 남자가 운영하는 IT 회사였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들고 로비로 걸어 들어갔어요. 모든 게 비싸 보이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입구 근처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물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 손만 한 작은 태극기였습니다. 작은 나무 막대기에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아주 현대적이고 아주 카자흐스탄스러운 사무실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라울이 로비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똑똑해 보이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악수할 때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가 회사를 구경시켜줬어요. 사무실에는 여러 개의 화면이 있는 컴퓨터 앞에 앉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바쁘고 집중해 보이고 있었어요. 벽은 하얗고 깨끗했는데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된 격려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아침 회의를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정확히 오전 8시 30분에 모든 직원들이 큰 방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도 늦지 않았어요. 한 명도 졸려 보이거나 지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울이 숫자와 차트로 가득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 일과 오늘의 목표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한 팀의 성과가 낮으면 다른 팀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팀은 목표의 112%를 달성했습니다. 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미하일 팀은 109%를 달성했어요. 하지만 이반 팀은 85%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회사 회의는 처음 보고 있었어요. 보통은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사가 질책하며 화를 내거든요. 기한을 주면서 성과를 올릴 방법을 찾아오고 성과를 가져오라는 방식이죠. 하지만 라울은 직원들을 도움이 필요한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라울을 따라 회사 식당으로 갔어요. 직원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수프와 빵을 먹으며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차분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라울에게 왜 다른 부서들이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는지 물어봤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서로를 적처럼 여기며 경쟁하거든요. 하지만 라울이 때때로 경쟁 부서들과 장비와 직원을 나눠 쓴다고 들었어요. 라울이 잠깐 생각한 후에 대답했어요. 정의라는 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남을 도우면 그 도움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오거든요. 저는 한국계 카자흐스탄인 3세인데 대대로 저희는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피디님 그거 모르시나요? 한국에는 개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서로 공동으로 도와주는 풍습이에요. 역사상 삼국시대 때부터 즉 1000년도 더 전부터 이런 문화를 가져왔다는 뜻이죠. 현대에는 농촌, 어촌계를 넘어서 저희는 기업에도 이렇게 개 문화를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또 개모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걸 통해 한국 사람들은 가장 쉽게 친해지고 자원을 주고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화와 정신의 기록이 무려 1000년도 더 전부터 내려왔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건 모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점심 후에 다시 로비를 지나 걸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태극기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사무실 불빛 아래에서 빛나는 것 같았어요. 왜 여기에 그 깃발을 두고 계세요? 라울이 걸음을 멈추고 그 깃발을 같이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 피가 흐르지 않지만 한국의 후손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깃발을 두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의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에 서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의 깃발을 바라보고 있으니 뭔가 중요한 걸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숫자의 수수께끼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성공적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더 많은 곳을 방문하고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정말 추웠어요. 투랑가 건설회사로 걸어가면서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공중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에밀권이라는 52세 한국계 남자가 운영하는 큰 건설회사였어요. 건설 현장은 정말 컸습니다. 높은 크레인들이 회색 하늘까지 뻗어 있었는데 마치 철로 만든 공룡들 같았어요. 노란 안전모를 쓴 일꾼들이 연장과 자재를 들고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망치질 소리와 드릴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에밀이 입구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라울보다는 키가 작았지만 아주 건장해 보였어요. 오랜 야외 작업으로 거칠어진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구경시켜줬는데 바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정확히 오전 7시에 모든 공사가 멈췄어요. 모든 일꾼들이 에밀 주위로 모여서 안전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7시 5분도 아니고 6시 55분도 아니에요. 정확히 7시였어요. 다른 건설 현장들도 촬영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건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에밀이 15분 동안 안전규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올바른 헬멧 착용법과 정확한 들기 방법을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일꾼들은 조심스럽게 듣고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지루해하거나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안전교육이 끝나고 다시 일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다른 건설 현장처럼 엉망진창이 아니었습니다. 각 팀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지켜보며 촬영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놀라운 걸 보게 됐습니다. 사고가 전혀 없었어요.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꾼들 사이의 다툼도 전혀 없었어요. 건물 공사는 평소보다 18%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품질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정오쯤에 일어났어요. 경쟁 건설회사의 크레인이 고장났거든요. 웃거나 무시하는 대신 에밀이 즉시 자기 크레인과 일꾼 2명을 보내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에밀의 관리자 중 한 명에게 왜 경쟁업체를 도와주는지 물어봤어요. 일리아스라는 마른 남자였는데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예술작품이에요. 예술작품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거든요. 옆 회사든 다른 나라 회사든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희 사장님이 지켜내려오는 한국계 기업의 슬로건이에요. 그 주 후반에는 유현 우마르라는 대학 교수를 인터뷰했어요. 다양한 민족 집단을 연구하는 사회학 전문가였습니다. 사무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했어요. 그녀가 말해준 건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이건 다른 나라의 유대인 성공 이야기와 비슷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 사람들은 트라우마에서 시작했어요. 80년 전에 일제강점기 시절 고향에서 강제로 이곳으로 이주당했거든요. 특별한 생존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끔찍한 고난을 겪으면 집단으로서 더 강해진다고 설명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돕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주의 마지막 인터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정부 통계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시내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는 긴장해 보였고 계속 어깨 너머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가 한국인 의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말해줬어요. 많은 중요한 사업과 정부 결정들이 더 이상 한국인들의 분석과 조언 없이는 내려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게 됐어요. 경제에서도 기술에서도 정책 결정에서도요. 만약 한국 공동체가 내일 사라진다면 우리 전체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모음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건 운이나 인맥, 불공평한 혜택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불리한 조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성공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트라우마를 겪은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해졌을까요? 그들 모두가 말하는 한국적 원칙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3개월 후 시내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 앉아 있었어요. 큰 마이크가 은빛꽃처럼 제 앞에 매달려 있었어요. 빨간 방송 중 불이 켜졌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배운 것을 온 나라와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0.8%밖에 안 됩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업과 정부, 교육 분야의 지도층 자리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음모도 아니에요.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한 뭔가입니다. 이들은 80년 전에 조상들이 강제로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트라우마와 서로밖에 가진 게 없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놀라운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밀 씨를 취조했습니다. 이곳의 일꾼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경쟁업체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무서운 생존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 문화였죠. 한쪽이 힘들어지면 다른 쪽이 도와주고 다른 쪽이 힘들어지면 다시 한쪽이 도와주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수천 년간 살아남아 왔습니다. 라울시 기업에서의 아침 회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공이란 자신만이 아니라 전체 팀을 끌어올리는 것을 선택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본 모든 작은 태극기들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기업과 정체성, 그리고 희망을요.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세상이 자신들을 지우려고 해도 자신이 누구인지 절대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실패하면 개인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예술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카자흐스탄에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든 걸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협력과 상호 지원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진정한 힘이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했습니다. 함께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변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성공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정신입니다. 라디오 책상에서 작은 태극기를 들어 올렸어요. 이 조사가 저를 바꿔놓았어요. 말도 안 되는 한국인들의 비율에 관한 미스터리를 풀고 있다고 생각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찾은 건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가족이든, 어떤 개인이든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라디오 진행자가 저에게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진짜 기적은 그들의 수가 아니에요. 그들 뒤에 있는 정신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결심할 때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에요. 빨간 불이 꺼졌을 때 방송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으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호기심 많은 기자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을 함께 잘해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태극기가 우리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으면서 여전히 조용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기로 선택할 건가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들로부터 정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 마리아에게 한국인들의 숫자와 이름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동체의 뿌리 깊은 신념과 역사, 그리고 함께 살아남기 위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지워지지 않는 정체성, 잊지 않으려는 의지가 한 사회를 바꾸고 있었던 거죠. 성공의 진짜 이유는 특별한 유전자도 비밀스러운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를 기억하고 돕고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은 오늘도 진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감동으로 마무리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